아까 되게 극적으로 잘렸는데 저희 지금 수업을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실을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실을 쓰려면 원래 제 강의실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정신 없습니다. 근데 지금 대면보다는 사실 비대면 더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이제 장르 문제인데 이제 서사시냐 소설이냐 이때 소설은 장편 소설 라만이 아니라 노벨라 영어식으로 말해서 러시아어로는 포베스지 그러니까 쇼스토리 라스카스 단편보다는 조금 길고 장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은 그런 소설이냐 아니면 이제 서사시냐 이런 이제 기획인데요. 젊었으니까 그리고 젊어서 이런 야망이 없으면은 뭐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실패를 해봐야지 더 좋은 소설을 쓸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냥 인생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식의 실패를 경험해야지 더 소중한 게 뭔지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분신을 이제 그 발표하는 중에 이게 일부 나오고 또 낭독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 먼저 낭독을 했죠. 벨린스키가 무슨 소설 쓰고 있는지 궁금하다 해가지고 이제 낭독을 먼저 했었는데요. 아무튼 분신 발표를 전후해서 1845년 47년 사이에 이제 도스옙스키가 미하일 형에게 편지를 몇 통을 보내게 되는데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보다 10배는 더 훌륭하다. 심지어 죽은 혼보다도 더 형 마음에 들 거다라고 하는데 이 죽은 혼, 고골의 죽은 혼도 되게 문제적인 작품인데 이것도 부제가 파에마, 그러니까 서사시였거든요. 이제 그런 좀 열망이 있었고 도스옙스키가 근데 이제 소설을 야망을 갖고 집필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반응이 시원찮으니까 이것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인생에 더 큰 문제가 있으면 예컨대 뭐 내 몸이 너무 안 좋다든가 뭐 가족이 뭔가 좀 그렇다든가 그러면은 아유 뭐 이거 내가 소설 좀 못 쓰면 어때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어릴 때니까 되게 막 자신감이 넘쳤다가 이제 엄청난 열패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끔찍한 결함이 있어 혹은 뭐 단점이 있어 악덕이네요 빠록 우라스니 빠록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무한한 자존심과 공명심이다. 명예욕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아마 이게 단어일 거예요. 치에스터 류피엔가 이래서 기대를 저버렸고 또 걸작이 될 수 있을 작품을 망쳤다는 생각에 죽을 것 같았어. 나는 골리앗 끼니 역겨워졌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평단과 독자의 반응을 보니까 너무 끔찍하다. 이 작품은 기적이라서 이해가 안 된다. 아이러니로. 도무지 뭔 소리를 썼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절 혐의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절이라는 게 참 애매한 거긴 한데, 악사코프라고 이제 이건 당대 비평인데, 어떻게 이런 소설이 나올 수 있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러시아 전체가 고고를 아는데, 심지어 거의 외우다시피 아는데, 지금 도스옙스키는 모두의 면전에서 고골의 문구들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삐리 나치나에 재시작하고 있고 통째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도널드 팽거 제가 그 책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고골적이다. 그러니까 고골식의 암시가 너무 많고 고골의 문장을 그대로 재탕한다라는 느낌을 당시의 독자들과 비평가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표절로 가는 거는 진짜 한 끗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계나 예술계에서 표절 문제를 다루는 거는 굉장히 예민한데 일반 이제 그 네티즌들은 쉽게 아이 저건 도둑질이야 뭐 표절 작가가 무슨 작가야 표절 학자가 무슨 학자야 이 거짓말쟁이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데 표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비평가들이 이 도스옙스키 분신을 보고서 저거는 표절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알 것 같아요. 근데 표절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작품이 그래도 너무 달라요. 분량 차이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고골보다 더 못 썼어요. 고골의 코하고 고골의 광인일기를 이제 표절했다는 건데요. 그 두 작품 합친 거보다는 물론 다 못 썼고 그 작품 각각 거보다도 이제 더 못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가에게 완전히 그 엄청난 트라우마를 이제 안겨준 작품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30년쯤 지나서 1877년 작가일기인데요. 1호로에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객관적인 자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스토옙스키 입장에서도 작품을 쓰고 30년이 지났으니까 이거는 딴 사람 작품 읽는 거예요. 자기 작품이 아니라 객관적인 거죠. 나의 이 소설은 포베스지는 단연코 실패한 것이지만 그 착상은 이제야 아이디어는 상당히 빛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스베틀라야 이제야죠. 나는 그 착상보다 그 아이디어보다 더 진지한 것은 문학에서 결코 개진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나의 이 소설의 형식은 폼인데 포르마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었다. 그것을 나중에 15년쯤 지나서 당시 나의 전집에 실기 위해서 심히 많이 고쳤지만 그때도 역시 이 작품이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확신했는데 에따비에시 쌉셈 니 우다프샤스야. 표현도 어렵고, 지금 내가 이 착상에, 그러니까 이 생각에 착수해서 다시 풀어간다면 완전히 다른 형식을 취했을 것이다. 하지만 46년에는 그 형식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 소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아낀 그 빛나는 아이디어는 무엇이었을까? 분신이죠. 뭐 제목이 분신이니까 당연히 드바이닉 이제 분신이고, 그거를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적 분열의 층위에서 풀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현실 속에서 어떤 분신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 것이냐, 그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후기작에서는 그거를 진짜 기똥차게 이제 잘 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페어 짝이 처음 나타나는 게 죄아벌의 이제 그 라스콜리니코프하고 스비드리가일로프인데, 얘들은 엄연히 이 세계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두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있고 그 분신으로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떤 어두운 생각을 반영하는 분신으로서의 스비들갈로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두 가지 요건이 리얼리즘이라는 틀 안에서 다 충족이 돼요. 그 다음에 20대 때는 그거를 못했는데 40대, 50대, 이제 나중에 60대 요만큼까지 가면 도스토옙스키가 하게 되는 것이, 분신도 뭡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원상이에요. 그래서 분신은 분신 나름의 서사를 갖게 됩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악령이나 이런 데서 분신 테마가 더 본격적으로 나오는 소설에서는 스타브로긴보다도 어쩌면 끼릴로프가 더 매혹적인 서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현재 이 소설 상황에서는 주인공이 너무 매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소설이 왜 실패작인가 묻는다면 이 주인공이 너무나도 졸렬하고 너무나도 속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벌이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온갖 배신의 중상모략의 피해의식의 뭐 열등감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이 인물이 그게 결국 자리인데, 이게 이제 그 사회학적인 병리학적인 이런 차원에 머물 뿐,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일종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사상적이고 윤리적인 차원, 이런 형이상학적인 종교적인 차원으로까지는 이제 발전하지 못한다. 그거를 발전시키려면은 캐릭터가 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본신 테마, 이거는 많은 부분 또 문학적인 클리셰이기도 해요. 이거를 이제 자기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돼서, 뭐 악마와의 계약이라든지 클라라와의 연애를 상상한다든지, 이거는 뭐 루소 같은 그런 감상주의, 낭만주의, 악마와의 계약은 또 파우스트, 이런 각종 문학적 클리셰를 가지고 오는데, 이 클리셰가 당시 그 19세기 페테르부르크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골리아드킨이 관리인데, 도스토옙스키는 관리 생활을 얼마나 했나요? 별로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에게 그렇게 큰 인상을 남긴 것 같지도 않고, 적어도 고골이 겪었던 어떤 경험의 덩어리, 인상의 덩어리보다도 더 부실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관리라는 캐릭터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문학적 클리셰라는 거죠. 고골의 소설에서 가져온. 근데 그거를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쓸 때는, 제부슈킨이 관리 생활하는 게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바르바라한테 편지 쓰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옆집 윗집에, 옆집 아랫집 뭐 윗집에 이 가난한 사람들의 풍경, 요런 거랑, 뭐 관리 생활하는 거는 저기 만나는 거, 각하 만나가지고 조금 이렇게 겸연쩍고 열등감 느끼는 그런 상황, 그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여기 분신의 주인공은 정말로 관리해야 되는데 너무 관리스럽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혹은 일하러 가야 되는, 그게 너무 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모르는 걸 쓰려고 하니까, 그걸 소설에서 본 거, 혹은 다른 작가들 그 당시에 많이 쓴 관리 소설 보고서 베꼈으니까
이게 자기 내부의 자기의 내적인 요구에 의해서 나온 소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금방 뽀록 나는 게, 아무리 봐도 이거 골리앗듣기 너무 일을 안 한다. 그렇게 자기가 무슨 높은 관리도 아니고, 물론 높은 관리도 자꾸 일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하급 관리인데 이렇게 근무 태만 상태여서야 당연히 해고 당했을 것이고, 이것도 리얼리티가 없고. 그 다음에 당시 러시아의 관리들이 몇 시에 퇴근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정각 4시에 칼퇴근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땐 너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자기 소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는 뭐야, 자기 자신한테 맞는 테마를 가지고 와야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이 분신 테마를 감당할 수 있는 주인공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도스옙스키는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24살, 5살 요때 쓴 건데,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아는 이제 그런 자기만의 장기를 이제 마음껏 이제 펼치게 되고, 곁들여서 이게 1877년 작가일기 1호로에 이제 이런 얘기를 썼다라고 했는데, 작가일기가 이제 이런 용도로도 쓰이는 거죠. 그래서 도스옙스키 참 부지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지면을 갖는 게 작가한테도 되게 좋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돈이거든요. 다 돈인데 독자가 있어야 되는데, 방금 읽은 책에서 이제 모출스키가 정리한 건데요. 도스옙스키가 이제 작가 일기를 1873년에 처음 할 때는 메셰르스키 공작의 시민, 잡지 시민의 일부로서 이제 했다가 1876년, 1877년에 이제 다시 할 때는 자기 잡지로 이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구독자. 그 다음에 좋아요. 이건데요. 그 구독자가 2,000명이었다고 하네요. 저는 이런 숫자 디테일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도스옙스키는 구독자가 2,00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시 러시아의 독서 대중의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문맹률이 되게 높았고, 그러면 이제 그 글을 읽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지금 막 나오는 이런 잡지나 소설들을 뭐 사서 보건 도서관 가서 빌려보건 하는 독자 수는 되게 한정돼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독자가 2,000명이나 됐다는 거는 딱 들어봐도 굉장히 고무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스옙스키가 이렇게 막 글을 쓰잖아요. 어떤 또 현안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진짜 게르젠 딸 리자 게르젠의 자살에 대해서 또 뭐 쓰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만은 그 저널리즘의 어떤 의미에선 장점이고, 저널리스트들은 그걸 또 좋아해야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피드백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또 뭐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악플이 달린다는 게 나의 글에 대한, 또 내 잡지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거에 매진을 하고, 까라마조프를 쓰고 하면서 조금 쉰 것 같은데, 하다가 조금, 혹은 자기 스스로 조금 얼마씩 이렇게 쉬어가면서 이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하다가 이제 까라마조프 다 하고 나서 다시 해보겠다고 이제 1881년 1월로 애는 뭐 이런 거 싫겠다 이런 거 싫겠다 이렇게 하고 계획안을 짰는데, 1881년 1월인가에 이제 폐동맥 파열로 죽어버립니다. 근데 오랜만에 다시 그 메모를 보니까, 지금 내 나이는 56세, 내가 앞으로 이런 거를 할 거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설, 뭐에 대한 소설, 또 이런 글을 쓰기, 이런 글을 쓰기. 근데 이거는 하려면은 10년은 좋게 걸리겠다 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의 의도한 소설들을 쓰지 못하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또한 또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분신의 이제 키워드는 물론 분신인데, 환상과 관련해서도 이거를 죽을 때까지 50대 후반까지도 이 환상에 대한 집착을 도스옙스키가 못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환상을 소설의 형식 속에서 또 실현해 보려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또 이제 후기 단편에서 작가 일기에 실린 그거에서 읽어볼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